1964년 가을, 노벨 문학상 수상자 발표 직후 세계는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스웨덴 할리먼은 프랑스 철학자이자 작가인 장폴 사르트르에게 노벨 문학상을 수여하기로 결정했지만 그는 이를 공식적으로 거부한 것입니다. 당시 이 파격적인 선언은 단순한 수상 거부 이상의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르트르는 왜 전 세계 최고로 권위 있는 노벨 문학상을 거부했을까요? 사르트르의 수상 거부에는 그가 평생 지켜온 강력한 철학적 원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문학을, 작가를, 그리고 지식인을 특정한 틀에 가두는 모든 제도적 기제를 경계했고 노벨상조차 그 예외일 수 없었죠. 사르트르는 무엇보다 작가의 제도화를 경계했습니다. 그는 한 사람이 상을 수여하는 순간 그 사람은 더 이상 온전히 자유로운 개인이 아니라 어떤 체제에 의해 공식적으로 정의된 인물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은 작품과 사유를 고정시키며 작가를 기념비적 존재로 박제합니다. 그는 스스로를 아직 쓰고 있는 사람, 진행 중인 사유의 주체로 인식했고 외부로부터의 정의를 거부했습니다. 한번 상을 받으면 사람들은 나를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상이 부여한 이미지로 보기 시작한다. 이는 실존주의 철학자답게 자유롭고 자율적인 존재로 살고자 한 그의 원칙에 기반한 결정이었습니다. 사르트르에게 문학은 단순한 미적 표현이 아니라 세상과의 적극적 관계에 맺기였습니다. 그는 문학을 통해 인간의 자유, 억압, 선택, 책임을 이야기했고 알제리 독립운동과 베트남전 반대 등 사회적 실천에도 적극 참여했습니다. 그에게 있어 노벨상은 문학의 실천성을 약화시키는 완결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도 글을 쓰고 있었고 투쟁 중이었기에 어떤 형태로든 완성이라는 외적 평가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의 선택은 철학적 사유의 일관성이 아니면 결코 설명될 수 없었습니다. 권위 있는 상 하나쯤 받아도 될 법한 순간에조차 그는 자신의 철학적 원칙과 정치적 신념의 한치의 타협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사르트르는 노벨상을 거부함으로써 오히려 그 상의 의미를 더 선명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는 상의 가치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 상이 자신에게 부여하려는 위치와 해석을 거부한 것입니다. 결국 철학과 문학, 정치적 실천을 일치시키고자 했던 그의 일관성은 수상의 영광보다 더 크고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혹시 호찌민 묘소를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하노이에 있는 호찌민 묘소를 가보면 오전이지만 그의 시신을 보기 위해 늘어선 행렬은 1km를 훌쩍 넘깁니다. 무려 반세기 전에 세상을 떠난 지도자 앞에서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는 광경은 놀랍고도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과연 무엇이 이토록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사람들을 그의 앞에 서게 만드는 걸까요? 1946년 3월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의 베트남. 식민 종주국이었던 프랑스는 다시 지배를 시도했고 베트남 독립동맹을 이끌던 호찌민은 뜻밖에도 프랑스와 협정을 체결합니다. 그 내용은 베트남이 프랑스 연합 내 인도차이나 연방의 일원으로서 제한된 자치를 인정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완전한 독립을 염원하던 대중의 기대를 저버리는 결정이었고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반역자라는 낙인이 찍히며 호찌민의 리더십은 위기에 봉착했죠. 그러나 이 결정을 단순한 굴욕으로 읽는 것은 표면적인 판단일 뿐입니다.
그 속에는 치밀한 전략적 사고와 역사적 통찰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당시 베트남 북부에는 일본군 무장해제를 구실로 중국 국민당군이 진주해 있었습니다. 호치민은 프랑스 식민 지배도 견디기 힘든 일이었지만 그보다 더 오래되고 근본적인 위협은 중국의 영향력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평생 중국인의 똥을 먹는 것보다 프랑스인의 똥냄새를 잠시 맡는 것이 낫다고 말하며 전략적 판단을 내립니다. 프랑스는 결국 떠날 수밖에 없지만 중국은 그렇지 않다고 본 것이죠. 이때 호찌민이 내세운 철학이 바로 이불변억만변입니다. 변하지 않는 한 가지의 원칙으로 만 가지 변화를 대응한다는 이 사상은 혼란과 격변의 시대 속에서도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중심 가치를 지키되 방법론에서는 철저히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현실주의 철학입니다. 이불변억만변은 단순히 하나의 슬로건이 아닙니다. 사르트르가 노벨상을 거부한 것처럼 호치민 역시 원칙은 개인의 리더십 철학이자 전쟁과 평화, 폐쇄와 개방을 아우르는 국가 통치 전략이었습니다. 미국과의 전쟁, 통일 과정, 그리고 이후의 개혁 개방까지 이 원칙은 정책 유연성의 근간이 되었고 동시에 민족 독립이라는 중심 가치를 지키는 지침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미사 요구가 넘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이 고객 중심, 지속 가능성, 윤리 경영을 외치지만 그것이 진짜 원칙인지 혹은 일시적 전시용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원칙이란 때로는 불리한 결정을 감수하고 대중의 비난 속에서도 선택을 반복할 수 있는 철학이어야 합니다. 사르트르와 호찌민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바로 그런 원칙의 본질입니다. 바로 원칙의 본질은 말이 아니라 실천에 있습니다. 원칙은 말로 많은 선언보다 실제 행동에서 더 드러납니다. 그리고 한 개인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보다 그 선택을 가능하게 하거나 막는 제도와 구조가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기업의 철학 역시 선언문이나 미사 요구가 아닌 조직의 구조, 행동의 우선순위,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는 실제 결정 속에서 비로소 그 실체를 드러냅니다. 지속 가능한 리더십과 진정한 조직의 힘은 원칙이 말이 아닌 삶의 방식으로 구현될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소리쳐 불러